새정치민주연합의 김광진입니다. 앞서 한 의원님께서 독일의 이야기를 사례를 말씀해 주실 때 그 많은 그 국방위 위원 중에 군 출신 분들이 계신다. 그리고 하시면서 군을 두들겨 패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말씀하셨는데요. 국방위에도 대한민국 국회에도 군 출신 분들도 계시고 군 출신이 아닌 분도 계신데 군 출신이 아닌 의원도 군을 두들겨 패거나 이렇게 하려고 와 있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먼저 신인균 대표님께 한 가지 질문 드리겠는데요. 군 복무기간 재연장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사실은 저도 이게 복무기간이 줄어들어서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생각은 사실은 이 글을 보기 전까지는 못 해봤고, 다만 여러저러한 상황들로 인해서 예전에 비해서 자원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제가 그동안 생각하기엔 자원수가 줄어들고 하다 보니까 예전엔 4급이었을 사람들을 3급으로 올리고 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판단들을 갖는데, 실제 이와 관련해서 조금 더 의견이 있으시면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면 처방의 방법이 이렇게 복무기간을 늘리는 것밖에 없다고 판단되는지, 그렇게 치면 뭐 인권을 해소하는 방법이 24개월 아니라 36개월로 늘리면 훨씬 더 이 논지로만 보면 좋아지는 것인데, 이것과 관련해 조금 설명해 주십시오. 네. 질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4개월이었던 지금 이제 그 한 해 장정수가, 즉 20에서 25세 되는 한 해 장정수가 출산율이 줄어들면서 한 35만 명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의무경찰, 의무소방, 그리고 이제 해외 유학 가고 뭐 이렇게 다 건강함에도 불구하고 현역 이를테면 육해공 현역으로 오지 않고 다른 쪽으로 이렇게 군복무를 하고, 또는 이제 완전히 면제를 받는 경우, 그런 거 다 빼고 91%가 현재 군에 입대를 해야 되고, 2022년이 되면 98%가 입대를 해야 됩니다. 시쳇말로 세간에는 또 뭐 이게 또 부적절한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은 바보 아니면 군대 간다, 나중에 바보도 군대 간다, 이런 말이 나올지도 모르는 그런 게 세간에서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육군에서 26,000명의 정신질환자, 이런 분들이 과연, 제가 어제도 그 육군 8사단에 가서 관심병사들과 대화를 나눴는데요. 말끝에 계속 자살하고 싶다. 고참 죽이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이런 병사들을 우리가 안고 작전을 할 수가 있느냐? 예.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4개월로 환원을 한다면 한 해에 한 2만 명에서 2만 5천 명 정도의 여유분이 생깁니다. 한 달에. 그러면 석 달을 내리면 다시 환원을 시키면 6에서 7만 명이 생기죠. 그것을 가지고 그런 정신질환자 빼고 하면 되는데, 문제는 그것이 정치적으로 너무 선택하기 어렵다면은, 저는 방법은 또 예산을 갖다가 지금 또 엄청나게 투입해서 그만큼 또 빼야 되는데, 또 그걸 또 어렵다면, 저는 방법은 우리 휴전선 경계의 철통 경계, 그 개념을 바꾸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1970년대 80년대처럼 한 명의 어떤 그 간첩도, 한 명의 북한 군인도 통과해서는 안 돼라는 생각으로 그 휴전선에 첫 겹겹이 우리 군인들을 깔아놓는 이 현재 경계 시스템, 이것을 그냥 평소에 알겠습니다. 몇 명이 들어와도 전쟁에만 이기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만약에 개념을 바꾸어서 한두 명 들어오는 것 정도가 용납이 되는 시스템이 된다면, 그래 6, 7만 명을 줄이면 된다 쓰셨으니까 그렇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오 교수님, 군 사법제도 개혁과 관련해서 제가 어제도 법을 하나 내긴 했습니다만, 평시의 군사법원과 전시의 군사법원을 좀 분리해서 운영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항상 반대 논리 중에 하나가 헌법재판소에서 진 거 아니냐, 판결이 나지 않았냐 하는 이런 논지가 있습니다. 근데 교수님 글에도 쓰셨습니다만,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논증이 적절하지 않았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위헌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만으로 헌법을 최적화하여 구체화할 수는 없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헌법재판소의 판결의 시점이나 시기, 그리고 지금의 상황들이 좀 어떻게 바뀌어졌다고 생각하시고 판단하시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사실 그 전에 제가 좀 답변을 드리기가 상당히 모멸감도 여전히 남아 있고요. 또 두려움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 연구자로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명시적 규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자리는 저는 뭐 피의자도 아니고 피고도 아니고 참고인도 아니고 청문회에 나온 사람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일정한 어떤 시점이나 제 판단에 의해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지, 또 필요한 경우에 있어서는 제가 위원장님께 퇴장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를 좀 확인해 주셨으면 그것을 전제로 해서 좀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좀 전에 또 다른 진술인도 보면 스스로 이렇게 이 표현을 해야 되는지 어째야 되는지를 잘 몰라서 충분히 설령 표현상의 잘못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나름대로의 의견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 좀 거리낌 없이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저한테 보장되어 있는지를 좀 확인을 좀 받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좀 그 답변하기가 좀 어려운 약간의 심리 상태라고 저는 저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투정했던 투정을. 이건 이제 법으로 어떤 규제가 되어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여러분들은 진술인으로 오셨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가 알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전문성을 발휘해가지고 이 공청회가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게 전문성 있게 발표하시면 그걸로 되시는 겁니다. 그게 자유로운 몸이다. 무슨 피의자 신분도 아니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존중해 드리는 거는 일부 개인 위원님 중에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신과 이런 것들 때문에 그 말씀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각 위원님들이 전부 다 입법기관에 계시기 때문에 그 사항을 우리가 규제하거나 하는 데는 어려움은 있습니다. 자제를 요청할 수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술을 거부하고 아니면은 퇴장을 하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게 어렵다고 하면 여러분이 자유로운 신분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그러시면 됩니다. 그걸 우리가 법적으로 허용을 한다 안 한다 그런 말씀은 아니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군사법 개혁과 관련해서 사법개혁위원 추진위원회에서는 그 전시 평시 이렇게 구별해서는 좀 더 나아간 그런 것이기 때문에 좀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서 중간에 요즘도 논의되고 있는 다른 절충안을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1990년대에 들어서게 되면 미국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특수한 상황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다른 나라들 경우에는 군사법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혁하는 움직임들이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좀 군사법제도를 좀 전향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헌법재판소와의 관계에서는 헌법재판소는 국회 입법 중에서 위헌인 부분을 사실은 무효로 하는 측면에 있는 거죠. 헌법의 관점에서 국민의 대표자인 의회의 어떤 그 판단을 존중하지만 그것이 헌법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그거를 위헌으로 선언하는 데 있기 때문에 국회가 헌법재판소가 합헌으로 판단했다는 것이 국회가 입법권을 제약하는 그런 사유가 될 수는 없고요. 오히려 헌법재판소가 설령 위헌으로 판단했다고 하더라도 같은 내용의 법률을 다시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이 국회에게는 있는 거죠. 당연히 제1차적으로 헌법을 구현해야 될 그런 기관은 국회인 것이고요. 국민의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시대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가지고 판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저는 적어도 우리 헌법의 기초에서 우리 사회가 좀 선진화되는 과정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전향적으로 판단을 해서 국회에서 특히나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국민들에게 좀 군의 신뢰를 오히려 회복하고 그걸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좀 전면적으로 이런 좀 개혁을 좀 그 방안을 좀 제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네. 앞서 시간이 애매해져서 조금 더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어요? 아니, 제 시간이 이상하게 사용돼 가지고 한 2, 3분 더 주셔야. 예. 그러면 내가 얘기한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예. 그 엄부즈만 문제가 지금 이제 가장 큰 이슈로 오고 있고, 이제 이것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그리고 국방부도 보면 어떠한 형식이 됐든지 간에 이 제도를 조금 들여오려고 하는 거는 같습니다. 지난 며칠 전에 저희 그 국회에서도 법안 소위에서도 이 논의를 했었는데,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들과 입장들이 있으셨어요. 근데 지금 성주목 변호사님이 주신 글과 그 다음에 오동석 교수님이 주신 글에 있어서도 취지는 대부분 그 비슷한 공감이신데 방식에 있어서 좀 차이를 두시는 것 같아요. 사실은 국회에서도 좀 차이점이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독일식 엄부즈만처럼 아예 국회에 소속으로 두는 방식이 옳은 것이냐라고 하는 주장을 펴시는 분도 있었고, 또 다른 분은 현재도 국가인권위원회나 이런 기관들이 있는데 그곳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고
관련해서 국회에 뭐 어떤 위원회든지 이런 것을 통합해서 같이 운영하는 방식은 어떠냐라고 하는 주장도 있으셨고, 혹은 방통위처럼 위원장이나 위원회 선임을 하는 것만은 국회가 갖더라도 그 행위는 따로 위원회식으로 구성하는 게 어떠냐라고 하는 의견도 주셨고, 또 지금 성주목 변호사님께서는 국회 안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 한 120명 정도의 인력이 필요한데 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국방부가 주관하는 시스템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을 주셔서요. 하여튼 그 옴부즈만 제도와 관련해서 독일이 어쩌다라고 하는 것 말고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에서 이러한 정도의 수준으로 제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임태훈 소장님과 성주목 변호사님, 오동석 교수님이 좀 입장들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의회 산하에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헌법은 문민 통제를 강하게 하도록 요구하고 있고요. 문민 우위 헌법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것이 그 행정부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국가인권위원회가 입법사법 행정부 어디에서 소속되어 있지 않다고 얘기하지만 예산이 독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유엔에서 이것을 굉장히 많이 지적을 하고 있고 이것에 대한 독립성을 보장하라고 계속 유엔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입법사법 행정부 어디에서 소속되지 않은 기구를 다시 만든다는 것은 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로 가는 것도 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권위로 간다면은 인권위가 이 사안만을 보진 않거든요. 현재 군대, 검찰, 알겠습니다. 예, 저도 국방감독관 제도는 국회 소속의 기관으로 설치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제가 오늘 그 진술 취지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 그러니까 국방감독관이 무슨 뭐 만병통치약은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국방부 안에도 틀림없이 그런 어떤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기제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국회에서 활성화시키고 입법화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국방감독관 제도를 어떤 형태든지 간에 만들어 놓는다면 어떻게 보면은 국회의 어떤 짐도 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올라갈 수 있고 적절한 어떤 그 선이 찾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국방감독관 제도에만 논의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입법화 과정에서 국방부 안에 있는 제도들을 이제는 국회 차원에서 법률상으로 이렇게 끌어올려서 설치해 놓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를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게 제 진술의 취지였습니다. 예. 그 국방감독관 제도는 이제 독일의 경우가 그렇지만 사실은 뭐 스웨덴이나 이런 데는 이미 1915년부터 이렇게 군대에 대한 감독 업무를 하는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을 했기 때문에 아까 그 말씀하신 건 좀 취지랑 다르고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도 보면 결국은 이게 군인들의 뭐 인권이나 진정을 수리하는 측면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 헌정사회에 있어서 어쨌든 군이 다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어느 정도 민주적인 일종의 감독이겠죠. 통제라든가 뭐 군의 어쨌든 군을 무력화시킨다라고 하기보다는 어쨌든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정말 군의 특수성이라고 하는 점들을 고려해야 되는 점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국회 안에 있는 이런 기구에 의해서 언제든지 부대를 방문해서 필요한 내용들을 또한 국회의원님들께 어쨌든 입법의 어떤 제안까지도 할 수 있는 이런 측면들을 좀 고려해 보면 저는 어쨌든 좀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헌정사에서는 전혀 유례가 없는 이제 제도여서 사실 좀 쉽지 않은 그런 결정이긴 하겠지만 적어도 이 문제가 좀 더 군의 신뢰를 회복하고 군과 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점에서는 좀 저는 그것이 의회에 독립적으로 확보되어서 다양한 의원님들의 입법 활동과 좀 연계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짧게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유영원 기자님. 예, 짧게 해주세요. 짧게 지금 하겠습니다. 한 번도 알겠습니다. 못한 분이 많이 기다리고 계시니까. 예. 징병검사 시스템 문제에 대한 것을 그 문제 제기하셨는데 생각하시는 대안이 있으면 짧게 좀 하나만 알려주십시오. 결국 이제 투자와 관련되는 문제인데요. 징병검사 이제 관련해서 이제 전담이라든지 인성검사 관련된 전문 인력을 일단은 늘리는 것이 1차적인 이제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진성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정치민주연합의 백군기 의원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